내가 만약에 서울이라는 도시에 별명을 붙인다면 커피 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일 것 같아요. MMM 컨텐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100만 명당 커피숍 숫자가 200개 이하. 근데 우리나라는 1,400개 정도라고 하니까 7배가 훌쩍 뛰어넘는 거거든요. 커피숍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한 2012년 정도 되는데 그때 스타벅스 광화문점에 갔거든요. 근데 스타벅스가 그 위에 루프탑까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 와가지고는 커피숍의 엄청난 버라이어티도 놀라워요. 미니멀 카페도 있고 한옥 카페, LP 카페, 팩 카페, 북 카페, 공부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스터디 카페, 해외 20대 여행 유튜버들이 한국을 여행하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여러 커피숍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커피 문화가 서울에서 다양하고 화려하게 꼽혔을까를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커피 시티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들은 다 그 당시에 문화 황금기를 맞았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커피 위에다가 크림을 얹어서 아인슈페너라고 하는 걸 발명했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커피 문화가 유명하고 18세기에 커피의 황금기를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하면은 파리의 상제르맹-데-프레에 있는 카페 드 플로나 카페 듀 마고 같은 카페에서 철학자들과 시인과 예술가들이 앉아가지고 프랑스의 문화 황금기를 이뤘던 얘기 굉장히 유명하죠. 또 이탈리아에선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짧게 뽑은 그리고 독한 커피를 후딱 마시고 출근하는 에스프레소 문화가 꼽혔죠. 주로 밀라노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문화를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안방 같은 공간에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를 가지고 앉아서 사업 구상이나 벤처 일 같은 걸 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 이 시애틀의 스타벅스죠. 지금까지 우리의 커피 문화를 이끈 4개 도시의 커피 문화를 비교해 보면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커피 문화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음료였던 커피가 어떻게 유럽으로 전래됐는지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디오피아 커피를 이디오피아와 인접해 있는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마시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을 때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처음에는 유럽에 건너와서 발칸반도를 정복하고 북상을 하다가 비엔나 문 앞까지 도착해서 비엔나를 2번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2차 비엔나 공성전이라고 불리는 1680년대 전투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문화사적인 민담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는 이 크루아상의 유래에 관련된 얘기죠. 이 크루아상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인데, 당시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대체로 초승달이 그려져 있고 오늘날의 투르키의 국기에도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투르키아를 격파한 걸 기념하는 이 오스트리아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페이스트리를 초승달 모양으로 구워 먹은 데서 크루아상이 유래했다라는 민담이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우리가 터키를 먹어 치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크루아상을 프랑스 빵으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아직도 크루아상을 파는 가게를 비누아제리, 비엔나식 빵가게라고 부르는 걸 봐서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2차 비엔나 공선전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유럽 문화에 깊은 임팩트를 남긴 게 아마 커피일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제 투르키예 군이 후퇴했을 때 이 커피는 삶에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가져갔대요. 근데 폴란드 기병 중에 한 명이 이 어마어마한 양의 커피 빈을 전리품으로 받게 됐고 오스트리아 첫 번째 커피숍을 차렸다라는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그 이후로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수많은 커피숍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커피숍을 중심으로 독일어권의 클래식 음악 문화가 꽃피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치히라는 동네에 가면은 카페 지멀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크 음악의 대가였던 게오르그 텔레만과 요한 세바스찬 바흐이 같이 음악적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 음악의 기초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카페라는 게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유럽에서 만나던 공간을 보면은 비슷한 취향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랜덤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도시에 가면 조그만 광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광장들은 대체로 성당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광장들은 같은 교구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이었어요. 지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교류의 장이었다는 거죠.
또는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한 가문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보는 카펠라라는 공간이 있는데 혈연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식이라든지 문화의 교류는 대체로 한 가문 안에서만 돌든지 한 동네 안에서만 돌았는데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딱 그 시점에 카페라는 문화가 들어오니까 여러 동네에서 온 같은 업계의 사람들이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이 카페라는 공간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몇 시간씩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 카페 문화도 마찬가지죠. 18세기 말, 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우리 컨텐츠에서도 잠깐 방문했었던 카페 프로코프라고 하는 파리 최초의 카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를 하는데 프랑스의 민주 사상의 첫 획을 그었다고 하는 루소라든지 프랑스의 혁명에서 실제로 과격파를 이끌었던 라베스피에르나 마라 같은 사람들도 여기서 모였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도 여기서 커피를 마셨어요. 프랑스와 미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동시에 터진 이유가 프로코프 카페에서 미국 지식인과 프랑스 지식인들이 같이 커피를 마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프랑스 공화국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카페라는 것이 거의 성스러운 공간들이 돼요.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카페 하나를 점유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논의하고 예술을 만들고 이런 문화가 생기죠. 수많은 예술가들이 파리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을 통해서 예술을 지도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파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흔히 놀고 있다라고 소문난 카페에 가면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있고 몸소 예술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시 파리에서 카페 문화가 왜 이렇게 발전했냐? 당시 유럽에서 도시화 물결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시골 청년들이 파리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파리로 상경을 하면 대체로 열악한 원룸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실이나 다이닝룸 같은 공간이 집에 없게 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예술을 하는 사람이건 자기 살롱, 즉 응접실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커피를 시키고 계속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곳이 그 사람의 사무실인 것처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일종의 동네 공공 응접실 내지는 거실 역할을 했대요. 소포라든지 편지를 아예 카페로 보내놓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그런 문화가 있을 정도로 카페 주인이라는 것이 혼자 파리에 올라와 있는 청년들한테 대리 부모, 동네 어른, 관리인 역할까지 대신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서구 문화의 심리를 분석한 위얼드라는 책이 있어요. 서구에만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impersonal prosociality라는 건데 impersonal,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과 prosocial, 사교를 맺고 싶어하는 심리.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사람과 불쑥 대화를 나누고 바로 친구가 되고 그 친구 관계가 가족 관계 못지않게 끈끈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voluntary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랜덤으로 만난 사람과도 가는 방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협력체를 만들어서 일을 추구하는 것이 또 서구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카페 문화라는 게 없었으면은 서구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교류를 하고 같이 일을 벌일 수 있는 문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커피 문화는 남북전쟁 또는 카우보이 시대 때 가지고 다니다가 캠프를 치면 바로 커피를 만들어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것 위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카페 문화보다는 인스턴트 커피 문화가 먼저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제가 뉴욕에 갔었을 때만 해도 이런 스타벅스 같은 스페셜티 커피숍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문화였고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나오면은 도너트와 커피를 파는 스탠드가 있었어요. 출근하는 길에 도너트와 커피를 사서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 커피와 도너츠를 끝내고 출근하는 미국의 커피 문화는 빨리 에너지 충전하고 일하러 가는 문화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1960년대, 70년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빠져나갔다가 80년대 말이 되면서 다시 뉴욕이 기회의 땅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많은 청년들이 다시 뉴욕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1980년대 영화인 칵테일 같은 걸 보면은 시골 청년이 뉴욕에 와서 꿈을 쫓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섹스 앤 더 시티나 프렌즈처럼 뉴욕에 와서 혼자 싱글로서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을 정도로 혼자 꿈을 가지고 뉴욕에 와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첫 뉴욕 스타벅스가 1994년에 개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조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스타벅스가 제가 제일 많이 갔던데요. 저희 형이 살고 있는 같은 길에 있는 스타벅스여서 2달 전에도 갔었는데 스타벅스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켜놓고 숙제를 하거나 일하는 모습 90년대가 되면 뉴욕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는 1차 벤처 붐이 불 때였잖아요. 투자해줄 수 있는 선배,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사업을 한 친구 만나서 막 얘기와 구상을 하던 것이 어디였냐 생각해보면 스타벅스였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있죠. 얼마나 많은 벤처 아이디어가 스타벅스 냅킨의 뒷면에서 시작됐나. 갑자기 이렇게 볼펜을 꺼내서 스타벅스 냅킨에다가 아이디어를 적어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맞아,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야 라고 시작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경우에 대한 소문, 이런 것들이 이제 레전드로 대학가를 떠들고 있었던 시기죠. 라이프치히에 카페 지멀만이 있고 파리에 카페 드 플로어가 있다면 서울에는 항림다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1956년에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가 당시에 있던 동승동 쪽에 있는 전설적인 카페였대요.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서울의 상황도 다른 나라의 카페 문화가 발달했을 때랑 굉장히 비슷했을 거예요. 한 20년,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엄청난 베이비붐을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몰려들던 시기잖아요. 항림다방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당시 서울대 물리과에 24개의 강의실이 있었는데 강의만 끝나면 학생들이 다 항림다방에 몰려와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림다방을 서울대 물리과 제25 강의실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 당시부터 한국인들도 카페의 진심이었다. 많은 어른들이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LP 카페. 자기가 듣고 싶은 곡을 종이에 적어서 DJ한테 주면은 DJ가 LP판을 틀어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곳에 모이면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기도 좋은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또 다방은 혼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업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각자 사무실을 얻기가 힘들던 사업가들이 다방에 쭉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연락처로 다방 전화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우스갯소리가 다방 주인이 전화를 받으면서 김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손님들이 다 같이 일어났다. 다 우리나라에 김씨가 많으니까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사업가들이 다방을 자기 개인 사무실로도 이용했다고 해요. 99년에 스타벅스 2대점이 처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식 스페셜티 커피숍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전까지 독립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문화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부모의 눈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자기 세대가 공감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카페였기 때문에 카페의 중요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 카페에 가는지, 어떤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선호하는 메뉴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내 정체성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성수동, 합정동, 연희동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카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카페를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맛집이 생기는, 좋은 동네라서 좋은 카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카페가 생겼기 때문에 좋은 동네가 되는, 스타벅스의 공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경동 1960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서울 분위기가 나는 극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고요. 100년이 넘는 한옥 고택을 개조해서 커피숍으로 만든 이런 공간도 있고, 제가 지금 있는 공간도 더 제주 송당 파크 R이라는 공간인데 제주도기 때문에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타원형 모양의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제주도를 상징하는 식물들을 심고 거기다 현무암이라든지 돌 하루박을 연상시키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제주도 전체를 배에서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느낌?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있지만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를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제주 송당점에는 송당점에만 있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주문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주 84 셔벳 피조라는 음료래요. 굉장히 스타벅스스럽잖아요. 뭔가 귤 맛이 날래나? 귤과 민트 맛. 그 다음에 요거는 제주도가 화산섬이다 보니까 그 화산섬의 돌의 모양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디저트래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모카번,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깨크림 같은 맛이 나요. 유럽에 가면 세서미 오일을 가지고 젤라또를 만든 걸 먹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디저트에 흑임자를 이용하니까 깨향과 유제품의 맛이 조화를 이루는 특이한 느낌이네요. 제주도에 와가지고 밖에 있는 저런 돌을 보면서 화산에서 터져 나온 것 같은 돌 모양의 빵을 먹는다, 이런 것도 특이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페라는 거를 중요시하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40잔에 가까운 커피를 마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커피에다가 초콜릿을 타서 마셨다면 볼테르가 역사 최초의 모카 러버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볼테르가 오래 카페에 앉아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지를 찾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던 시대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정의하는 시대로 넘어간 공간이 카페라고 생각을 해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공동체가 취향과 선택에 의한 공동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매개체가 카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딱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를 벗어나서 나를 찾아가는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사적으로 볼 때. 장동선 박사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뭔가, 나라는 존재를 잘 받아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계속 실험을 해 나가는 것 같고요. 자기가 교류하는 사람의 폭을 비슷한 카페 취향을 가진 같은 세대의 사람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 카페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